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에 실시되었던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2교시 첫 번째 교과인 사회복지 실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시는 문제고, 또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또 교집합 부분이 많아서 좀 학습하기가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험용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증진, 관계 보면은 보통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에 돌아해서 보통 수용, 무조건, 긍정적인 존경을 보여주는 수용, 또 그러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일이라고 하는 일치.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올바른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직성,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내면화,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언트와 연합, 말과 행동에 답은 4번이군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줄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want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need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와 연합을 하면 안 되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작은 체계들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동화되기도 한다. 전체이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이면서도 전체인 이런 속성을 우리는 홀론적 성격, 인행사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모든 체계에는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 소실되어 가는 것, 잊혀지는 것,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데 비해서 네가티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네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라고 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현상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동등종결, 다중종결이 있는데 동등종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도 결론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동등종결성이라는 것이고, 같은 수단을 가지고 투입했어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중종결성이라고 합니다. 저기 5번도 나와 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과정. 사회복지 실천과정 여기 보면 5개 단계로 설명을 했네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6개 단계로 해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그리고 사정과 개입 사이에 목표 설정 및 계약, 이렇게 해서 사정의 마무리해 질 수도 있고 개입에 초두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 종결됐습니다. 그 중에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인테이크 단계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만남,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또는 또 만남, 문제 확인, 의뢰,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야말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을 말하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와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문제 확인.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2번과 3번은 역시 문제 확인.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검사 등의 관련 서식을 작성한다. 이건 개입 초기의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개입 초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1번과 5번은 오리엔테이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 단계, 인테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만남,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1번과 4번은 1번과 5번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번과 3번은
문제 확인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대한 행동 지침인가?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준다. 저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저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전반다는 거죠. 지금까지 견디어온 것을 격려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거기는 맞으면 의도적 감정 표현이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수용도 나와 있고, 타기관 의뢰, 문제이란 감정이입, 수혜 여부 판단의 문제 확인, 변화 상태 유전 사후 관리, 답은 5번이군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동기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5번 문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개입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보통 우리 대표적으로 개입의 개입. 개입을 가지고 홀리스가 제시한 심리 사회 모델, 홀리스가 심리 사회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직접적 개입으로서는 지시하기 기법도 있고 지하기 기법도 있고 또 환기법 또는 정화법도 있죠. 또 그러면 탐색 묘사 환기법, 탐색 묘사 또는 뭐 이것을 기술이라고도 하지요. 탐색 기술 환기법. 또 그런가 하면은 발달 역동적 고찰, 발달 역동성 고찰,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직접적 개입이 방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으로 설명할 적에는 자,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 또 그러면 의뢰 또는 구체적 서비스 제공 또는 의뢰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실천의 기법을 본다면 보통 이것을 홀리스가 1960년대에 체계한 심리 사회 모형의 기법이라고 이렇게 일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간접적 개입, 자원 개발, 직접 클라이언트와 만날 일 없지요. 서비스 조정 만날 일 없고, 프로그램 개발용 다 여기는 다 여기는 모두가 다 간접적 개입 기법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역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영역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이 되겠어요.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되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두환 정권인 1985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활성화되는 거죠. 198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됩니다. 2002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것도 역시 한국사회복지사 전에부터 있던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바뀌게 되는데 똑같이 1985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는 때 1985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입기술은 합리적 생각과 결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의구심을 갖거나 자신 없어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재보증, 재명령, 수용, 환기, 일반. 이건 뭐 재보증이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할 때 사회복지사가 그를 격려하고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하여 신뢰를 보냄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재보증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클라이언트 행동에 대하여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그야말로 정신없이 움직일 적에 경망스럽다,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건강하다라고 본다든지 말수가 없을 때 그걸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이 깊다라고 본다든지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재명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보통 그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나 같은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면서 다소의 치료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일반화, 보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료 수집, 문제에 대한 정보, 원가족의 가족관계,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한계. 자료 수집에 관련 것은 모든 것이 다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비스 문제군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생태체계 모델 적용의 예가 아닌 것은 생태체계 모델은 생태학과 그리고 체계 이론에 결합된 이런 그 개념이 생태체계 이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과 환경,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성에 초점을 두고 실천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생태체계 모형이 되겠어요. 일반 체계 이론과는 달리 생태체계 이론은 체계의 변화만을 끄집어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변화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체계에서는 변화와 동시에 체계의 유지 기능도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교류 과정을 이해한다. 그렇죠? 상호작용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욕구와 환경적 욕구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정도를 파악한다. 특히 2번에 초점을 두고 활용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을 생활 모델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욕구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간의 적합 수준을 레벨 오브 피트를 도모한다. 균형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생활 모델이거든요. 바로 생태도를 활용하여 미시, 중간, 거시 체계들 사이의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한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있는 환경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생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체계 내 개인적 부적응 또는 역기능으로 파악한다. 개인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분명한 것은 체계 내라고 내에 국한했다는 거죠. 생태체계는 개방체계입니다. 개방체계. 그래도 이것은 체계 내적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요. 내자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뒤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자는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문제에 대한 다중 원인 가능성,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한부모 가정 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심신의 쇠약과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 딸과 생활하고 있다.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회복지사는 딸의 가정환경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면담을 하였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을 돌봐야 했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어디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의뢰를 받은 사례관리자가 아버지의 욕구를 사정해온 결과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기,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체력 회복하기, 직업훈련, 취업정보 획득 등의 욕구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동의하에 그에게 지역사회 다른 시설을 그 대출 안내하여 차례로 서비스를 받겠다. 안내하여 차례로. 중재자는 갈등 조정이고 옹호자, 소유된 계층이나 힘없는 계층에 편들어주기, 지지, 대변, 옹호, 중개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나 체계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 알선, 소개, 그리고 안내, 기획.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배 안내하여 바로 거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굳이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란 말 빼도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제가 교재에서 제공할 때는 그 사회복지 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똑같이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해주고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한다. 개인이 조직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요즘에는 환경이 개인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개인도 환경을 위하여, 조직이 구성원을 위하여, 구성원도 조직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마치 어디에 개인이 조직의 부품이 되거나 조직이 개인만을 위한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대처 능력 향상에 돕는다. 다음에 조직 상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직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예와 분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 노인 전문병원 1차 현장 생활. 자,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구별해 보면 1차 현장이라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 그 자체가 사회복지인 경우 1차 현장. 부수적 기능으로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것은 2차 현장.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등등은 2차 현장이죠. 그다음에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냥 그 자체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용시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통근하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것은 이용시설. 노인 전문병원은 2차 현장이죠. 의료가 주고 사회복지는 부수적이고 그리고 이건 생활시설은 맞고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이죠. 이게 틀린 거군요. 그리고 이용시설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차 현장이죠. 의료가 주니까 2차 현장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쉼터, 요즘 서울시에도 청소년 쉼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복귀 준비를 하도록 하는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이죠. 노인복지관 1차 현장 이용.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 적합한 실천 모델은 순환적 원인론. 환경 속의 인간 나왔네요. 환경 속 심리사회 모형, 또 생활 모형, 어떤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된 것은 다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보는데 공통의 문제 해결 나왔네요. 공통의 문제 해결, 파편화 문제, 서비스의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비스의 통합화 노력을 해드려야 한다. 1929년에 밀포드 의회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현실화된 연구들이 이끌어졌던 통합화 모델.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면접 과정에서 바람직한 질문은 그 친구를 따돌리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마음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던 거지요. 미리 추정을 따돌리고 싶은 마치 문체 가듯이 심판자처럼 뭔가 유책 사유를 집어내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방해하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또 심판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죠?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 해결 중심 단기 치료 모델에서 특히 나오는 이건 대처 질문 나왔군요. 바람직한 질문이군요. 다른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에 빠진 것은 귀찮았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역시 유책 사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을 왜 때렸으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지요? 라고 자꾸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요. 짜증나죠. 하기 싫습니다. 3번 대처 질문 좋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개의원칙이 아닌 것은. 자, 사례관리의 개의원칙은 언제나 나온다. 사례관리. 사례관리라고 하는 건 개요를 보면
사례관리는 그야말로 대상은 그때는 뭐냐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한자로 씁니다. 개별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입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되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개를 넣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문제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생활능력 향상이나 보호, 현재보다는 좀 더 네겐트롭이 가도록 생활능력 향상이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관리의 특징이 되겠어요.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강조하죠.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의 통합 제공,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의 제공, 또 1차적, 또 2차적 서비스의 제공, 뭐 가정 내, 지역사회 내 보호의 동시 제공,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을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1, 2, 3, 4, 5로 적어볼 수 있죠. 사례관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 개별화의 원칙.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단편적으로 제공은 의미가 없고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한 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성.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이 바탕되어야 되겠죠. 연계성이나 통합성, 사회복 서비스의 연계성 또는 기관 간 협력성, 통합성이라 할게 기관 간 협력성.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자율성 보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서비스의 연계성, 포괄성, 지속성, 표준화. 답은 4번이 되고 개별화.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비밀보장의 예외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비밀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는 될지언정 절대적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때는 정보 공개해야지. 비밀보장 못 지킬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해 전문가 효율을 할 때 이럴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한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 아니라 정보라고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위협이 됐을 때 당연히 생명 가치를 위해서 그건 비밀보장은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실천 윤리적 딜레마의 실천 우선 원칙을 보면 비밀보장은 6번째입니다. 생활보호는 첫 번째잖아요. 제3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이건 뭐 그냥 알려진 정보지 이건 뭐 비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내가 알아듣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보장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죠. 틀린 거지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는 거죠. 노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건 민간 자격증이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관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종래 2003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국가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했는데 2008년부터 휴넷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지금은 이거 사회복지사 1급 휴넷으로 들어가 있죠.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한국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 이 관련은 답은 뭐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기능주의와 진단주의 설명을 오는 것은 기능주의와 진단주의 계속 겨냥을 했는데 12회 때 나왔군요. 12회. 그러면 13회, 14회, 15회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기능주의, 진단주의는 1920년대 세계 1929년 세계대공황 이전에 등장한 이론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유 틀린 거죠?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강조한다. 여기 생활력이란 말을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만 이 생활력. 여기서 보면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강조한다. 여기 생활력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강조하는 이건 생활력. 라이프 파워의 개념으로 가면은 이것은 기능주의죠. 살아온 역사인 이렇게 생활력으로 이렇게 가면은 생활력을 이렇게 라이프 히스토리로 이렇게 가면은 자, 이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죠. 과거, 역사니까. 이건 진단주의에서는 진단주의, 한자도 쓰지 않는 이런 세대에게 이런 문제를 냈군요.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미친 파워의 영향력을 따지는 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습니다. 진단주의 학파는 현재의 경험과 개인의 동기,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과거와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나갑니다. 현재의 경험이나 개인의 동기,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능주의가 되겠어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은 1957년 펄먼 여사의 문제해결 모형의 등장으로 마감이 됩니다. 1950년대까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사례관리의 특성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사례관리 아까 특징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공적 부담의 확대. 아니죠. 사례관리는 공사적, 공식적, 비공식적, 공사적, 직접적, 간접적, 1차적, 2차적, 가족 내 지역사회의 보호 모두를 같이. 이건 틀린 거고 개인 및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연계 조정,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개인의 자원 획득 및 활용 능력과 생활 능력 강화지요. 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20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지된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한계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린다. 그죠? 고지된 동의는 사전, 개입을 하기 전에, 개입하기 전에 어떠한 점이 이로운 점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하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고지된 동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2번. 고지된 동의 형태는 구두, 서면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에 관련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린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알린다. 워낙 착한 문제군요. 답은 2번입니다. 2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사정의 특성으로 오는 것은 자, 사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수집된 자료 분석에는 종래 진단처럼 문제점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같이 분석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은 순환적 관계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 과정이죠.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도 다룬다.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으니까 사정 과정에는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참여, 관여를 필요로 한다. 또 맞습니다. 사정 과정에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보류는 아니죠. 사정은 전문가의 판단 과정입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입니다. 이거 틀린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아무리 요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라고 한다고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는 전문가여야 되겠죠.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적 과정이거든요. 누가 주도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거든요. 전문가가 펼치는, 틀린 거지요. 초기 관계는 다음 단계로 진행에 영향을 준다. 내포 형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수준의 사회적 단계의 전문가 수준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개별적 단위로서 나오는 구체적인 수준의 구체적 하부 수준, 하위 단계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 그러면 스마트 기법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수준에서 하는 것은 바로 골,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개별적, 구체적 단위의 목적인 목표는 가치 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고려를 해봅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와 연결되어야 된다. 목적은 장기적이고 결과 형태로 제시되어야 된다. 목표가 여러 개인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는 방향의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이 문제를 제가 강의하면서 굳이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또 우리 시험의 합격의 전략에는 제가 여기를 사회복지사 기능에 따라 보면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고, 또 그러면 체계와 연결하기의 연결, 또 체제 유지 강화하기, 연구 조사 활동하기, 체계 개발하기 등등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 오면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냥 24번은 여러분 해설 단어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못하고, 어떤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역할도 있고, 체계와 연결하기 역할도 있고, 체제 유지 및 강화 역할도 있고, 연구 및 조사 활용하기 역할도 있고, 체계 개발하기 역할도 있다. 그 하부에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암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 공개되는 이 녹화 방송에서 뭐 포기라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 해설을 통해서 상세히 적어놨습니다만, 그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성을 보면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이 제한된다. 의사소통 내용이 제한된다. 그렇죠.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수행된다. 꼭 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상황적 특성과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특정 역할 관계가 있다. 다 좋죠? 다 여기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특정 한정적이고 계약적 활동이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동식적 활동이다. 이런 특징도 다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정보 수집의 도구이다.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 그 자체로 치료 효과를 갖는다. 또 전문적 활동이다.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으로 같이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다 맞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참 평이하다. 또 사회복지 실천을 가지고 우리가 25개에서 이걸 오히려 다른 점수를 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 좀 누그러뜨리고 꼭 어려운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